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뜨거운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8년 7월 달, 즉 하반기가 접어들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은데요. 다양한 매체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통계, 전망치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별별 이슈 시간에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활약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 좀 어리버리해도 이게 뭐 이석증이라고 이게 지금 머리가 빙빙 돌아요. 병원 갔다 왔는데도 계속 이래서 좀 어리버리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고개를 돌리면 어리버리에 어지러움이 생겨. 그 앞에만 보고. 아까 인사했더니 이거 했다고 또 좀 빙 도네. 아, 그래요? 네. 아무쪼록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챙기시고 잘 쉬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부터 살살 무리 안 가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발표가 오늘 나요. 3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만 나왔고 오늘 이제 어떤 거 정했을지 나올 건데 오늘 상정은 됐대요. 네. 뭘로 했을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발표가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다루겠지만 어찌 됐든 보유세를 이렇게 개편하겠다라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적용이고 아직 뭐 당장 이제 원래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당장 많이 두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거고 그런 심리적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유세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서울 재건축은 가격 하락폭이 일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4구만 살짝 0.04%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 전체적인 매매 가격은 0.1% 상승하고 있는데 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장이 영등포구, 그다음에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구, 강서구, 중랑구, 중구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0.03% 하락하고 있고요. 지방도 0.12% 하락하고 있으면서 시장 양극화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통계가 또 있어요. 부동산 114에서도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을 하는데 역시 똑같죠. 강남 재건축은 0.01% 하락을 했고 나머지 강동, 서초, 송파 지역들은 강남구만 떨어지고 강동, 서초는 상승하고 송파는 보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지만 비강남권의 아파트 상승세는 지속돼서 0.45% 상승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신도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경기하고 인천도 0.1% 상승을 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시장 자체가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예상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개 일로 돌리시면 어지럽다면서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정리해주신 걸 보면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뭐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뭐냐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심리가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인기 지역들, 고가 주택이 많이 포진되어 있던 지역들.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에서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또는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금 사실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반대로 그냥 무주택이었는데 1주택 정도라 한다거나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이라고 하는 게 인별과세니까 만약에 내가 1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강남 4구가 아닌 지금 뭐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구에 가족 뭐 아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더 산다거나 하게 되면 뭐 늘어나는 보유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타겟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수요층들이 뭐 추격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네. 뭐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 갭매우기 장세라 그래서 강남 4구는 상승률도 가팔랐고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받으면서 떨어지고 거나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 반면에 네. 덜 올랐던 강북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들이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올라주면서 갭을 맞추고 있는 네. 이런 장세라는 게 그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 결국 이렇게 갭매우기 장세가 모든 지역에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김포, 한강, 평촌, 동탄은 상승했는데 산본, 파주운정, 분당은 하락했고 뭐 경기 인천 쪽도 광명, 하남, 의왕, 화성, 안양, 김포는 상승했는데 안성, 과천, 시흥, 안산, 부천은 하락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번 상승장에서 갭매우기에도 끼지 못하는 데들이 있구나.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순환매 장세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이 대장이 가격을 이끌어주는 게 여기서도 조금 제한적으로만 올라가고 있어서 네. 참 이것도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군부를 떼가지고 뜨거운 데는 엄청 뜨거워졌는데 네. 밑에 사이드들은 아직 그 불이 온기가 전해져 가다가 딱 끊긴 지역들도 여기 안에서도 차별화된다는 게 네. 이렇게 보이네요. 지역별로 양극화된다라는 게 서울하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도 네. 그렇죠. 상승하는 수도권 장, 안에서도 하락하는 장, 뭐. 차별화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하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과연 뭐겠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많으면서 하락이라고 하면 진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절벽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갔잖아요. 네. 매수자들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 매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가격에는 매수자들이 관망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격 조정을 해줘야 매수자들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살짝 조정 형태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매수자들은 그러면 과연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가에 대한 걸 보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일단은 투자자하고 실수요자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뭐 때려잡겠다고 아주 그냥 선전포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청약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청약에다 분양,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기존의 재고 아파트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약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쟁률도 지금 뭐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기존 아파트를 사느니 청약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청약 아파트를 청약해보고 당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고 청약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긴 하시는데 기존 조건으로는 안 사고 조금 조정해주면 그땐 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확 줄어든 상황에서 약간 발생하는 거래량이 결국은 시세가 하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세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결국 보합이죠. 네. 조정장. 네. 전 보합이라고 보거든요. 조정장. 네. 보합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개편안에 관련돼서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사실 지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뭐 종부세 만든다,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한다, 과표 올린다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유세 방안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꺼지진 않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보유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장세라고 생각하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청약 시장에 거의 다 올인해서 덤벼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올인한다고 덤벼든다고 주나? 안 주지. 안 주죠. 물건 개수는 많은 것 같아도 지금 봐요. 이제 다음 시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난주 분양한 물량들 보면 가점제인데 경쟁률이 33대 1 나오고 28대 1 나오고 한 명 받았으면 32명 못 받은 거고 28대 1이면 한 명 받았으면 27명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지금 이제 절반 갖고 절반 남았는데 분양 몇 개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는 여전히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의 에너지는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전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그럼 청약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기간 준비되어 왔던 통장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먼저 좋은 선택의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불합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합리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청약 제도에서 배제된 수요층들이 어떻게 시장에 복병으로 나올 거냐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선 변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될까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등에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점은 이번에도 안 됐어요. 예, 가점으로는 어림없을 것 같고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지금 사야 될지는 아직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청약은 계속해도 안 되고 걱정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신혼희망 타운 이런 거 얘기 나와도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부가 물량들 공급 물량은 빠네요. 결국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까 급격하게 공공주택지구를 뚝딱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정해져 있는 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를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특별 공급 형태로 나눠주는 형태인 건데 그렇게 되면서 내 몫을 뺏기게 되는 그런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좀 상황을 보자라고 해서 좀 대기하면서 전세를 한 번 더 살까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좀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보이지만 이제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한 채씩 다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종합계획 이걸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갑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네. 분양 내기는 나중에 하려고요.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거종합계획에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및 주택 관리를 개선하겠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일단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분양제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그 분양하는 물량이요, 전국에 1만 가구가 분양이 예상이 되어 있어요. 후분양이요? 아니요. 올해. 올해?
아파트 공급이요? 10,000개밖에 안 되겠어. 훨씬 많겠지. 아유, 올해 하반기에 전국 1만 가구 분양이면 상당히 많죠. 일단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훨씬 일단 압도적으로. 그래요. 얘기가 네. 나오는 게. 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지금 입주 물량이 뭐 과잉돼서 뭐 여러 가지 시장 하락에 시장에 뭐 안 좋은 악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시켜 버리는 건 제가 아닌가? 이 주거 종합 계획 이거 지난주에 보도 자료 뿌렸고요. 제가 이거 전문을 봤어요. 아, 네. 네,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 뿌린 전문을 봤는데 네. 이제 후분양제 활성화는 네. 공공 및 민간에 대한 얘기가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후분양제를 지금 SH공사 서울의 SH에서 하는 건 다 후분양이에요. 네. LH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후분양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후분양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후분양 쪽으로 공공분양 물량들을 후분양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전환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한 꼭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 물량도 후분양을 줄 건데, 그러니까 민간 분양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결국 민간 분양 땅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주택지구나 신도시처럼 택지를 정부가 관여해서 만들 수 있는 땅들에도 공공 분양 물량 말고 민간 분양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남 가밀 포엘 시티 얼마 전에 분양했잖아요. 네네. 이게 하남 가밀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민간 분양 물량이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공공주택지구 안에 민영 분양 시행 우리도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건설회사들도 시행사들도 이 공공주택지구 안에 민간 택지 분양받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면 그냥 돈 버는 거니까 분양하면 분양 잘 되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후분양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 업체한테 우선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이게 2022년까지의 주거 종합 계획이거든요. 13년부터 수정한 거예요. 이제 요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대요. 민간도 그렇게 가이드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간 시행업자가 있다고 하면 네. 이거는 공공주택지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민간 분양 사업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기금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분양 하겠다는 사람 업체들이 있으면 후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작은 부분에서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토지 매입 비용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리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은 배제하겠다. 안 빌려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간 분양 시장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재건축 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아닌 경우는 후분양 아파트들이 요 기금을 활용한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그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거지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별 내용은 그렇게 제가 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조금 네. 다른 시각에서 봤거든요. 네. 왜 굳이 후분양 얘기를 지금 꺼냈을까? 후분양을요? 왜 이게 지금 꺼낸 게 시점에서? 아니라요. 이 주거종합 계획 안에 이게 이제 새 정부가 2013년부터 22년까지의 주거종합 계획을 세워놓고 주택 공급률 얼마 달성하고 하겠다. 이 큰 밑그림이 있었는데 왜 개정까지 하면서 그걸 일찍 정권이 발표했을까? 바뀌었잖아. 일찍 정권이 발표했을까? 바뀌어서 지금 이제까지 대책들을 이거저거 계속 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주거 복지 대책 등등을 포함해서 주거 종합 계획에 어떤 방향을 일부 이렇게 수정하겠다. 해서 이제 내놓은 거죠 이번에. 일단은 제가 글쎄 좀 시각을 네. 직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후분양제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건설회사가 후분양제를 시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결국 분양가의 전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예상하기로는 3에서 약 7% 정도 분양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제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주택 가격이 결코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중도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중도금을 마련을 좀 할 텐데, 이게 후분양제로 하면 중도금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확 치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납부 스케줄이 빡빡하고 많이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3년 해도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사실 중도금 납부 한 번 할까 상황인데, 이게 후분양으로 가면 중도금 납부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로 가야 되는데,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입주할 집을 확인하고 청약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입주할 집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택에 대한 얘기하는 그 하자를 후분양도 보면 입주한 집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그런 개념의 후분양이 아니라 80% 짓고 후분양, 60% 짓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보면 골조 올라가는 거 보면서 후분양 이런 개념이라 80%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는 골조 올려놓고 네. 그리고 보는 집 있잖아요. 보는 집. 샘플하우스. 샘플하우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내가 것 같아. 받기로 한 집의 네. 자재나 뭐 하자 그렇죠. 상태나 이걸 보고 후분양할 할 수 수는 있는 없어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입주할 집 확인 후 청약 단계로 지금 막 바로 간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눈으로 네. 본다고 그냥. 네. 눈으로 골조만. 뭐 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눈으로 보고 그냥 청약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이걸 굳이 이 타이밍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까? 물론 강 소장님 얘기하셨던 거는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장기적인 종합계획 만들어놓고 지켜진 적도 없어요. 뻑한 바뀌는 건데 뭐. 우리는 좋은 사회를 향해 가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했었던 여러 가지들 중에 예상외로 선제적 대응을 굉장히 잘했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들 했었죠. 물량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다들 회의적이었었거든요. 정말 물량이 많냐? 과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를 것이냐? 물론 가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 얘기도 틀리진 않았어요.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다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과연 그 다음에 지나친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리스크는 어떻게 해지해 볼 것이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향으로 후분양제라는 이 카드를 꺼내서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들은 생각들은 뭐냐면은, 이게 참 머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실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임대주택 등록을 해버리면 인상률 제한이라는 게 딱 걸리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질 가능성까지도 염려를 해서 이거 지금 미리부터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게 주거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게 큰 밑그림을 내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얘기는 나중에 나왔고요. 이번 발표에서도 사실 내용의 처음 핵심은 그거였어요. 400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이 200만을 하고 공공지원처럼 민간 임대주택, 말 그대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200만 정도 해서 높여서 2020년까지 400만 정도 공공 또는 준공공 목적의 임대주택 확보하겠다라는 게 첫 머리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이제 기사 타이틀들이 자극적으로 나오면서 이거 뭐냐라고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임대주택 200만 원 열심히 지어서 짓겠습니다. 그래, 져라. 할 수 있겠는데
임대주택이 자발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 안 내면 20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뭔 개소리야라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 맞냐, 임대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불만이 하나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400만 정도를 갖추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임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컨트롤이 안 되면 임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논의도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밑밥을 깐 그런 의미로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을 4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거에 뭐 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 200만 호예요. 다시 얘기하면 절반은 민간 등록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민간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임대.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선제적 대응, 앞으로 발생될 우려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하이라이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이라이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하반기? 네. 어떨 이거부터 것 한번 같으세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우리 상반기 때 그거 했었어. 기억나시죠? 2018년 상반기. 난 작년 생각이랑 별다를 거 없다고 그랬는데. 뭐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몰라요. 자, 별별 수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상승폭이 크긴 했는데 지금 이제 뒷시장은 이 부합 전형적인 상승했던 애들 좀 조정받고 쫓아가는 갭매우기 장세를 좀 갖고 있고. 저 2010 이제 사실 이제 가을 시즌 휴가철이 원래 전통적으로 비수기고 휴가철 이제 7월달 8월달에도 집값 미친 듯이 오르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케이스고요. 네네. 이제 가을 시장 핫할 거냐 핫하지 않을 것이냐가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가을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저는 가을 시장 빌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락보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락보합에 네. 무게를 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에 대한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을 시장에 막 불이 붙으면서 고가 갱신해주고 거래가 돼주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제가 뭐 뭘 거는 건 아니고 술 한 잔 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들이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계속 꺾이는 건 아니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가고 겨울에 추운 바람 불 때가 조금 또 다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이후엔 다시 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1월, 2월부터는. 예. 그러니까 올 가을은 좀 별 이슈 없이 뭔가 되려나 싶다가 조금 흐지부지 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일단 저는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들을 하고 내놓는데 통상 저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쨌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데 공급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거래량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매도자들이 투매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현재 시장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 저도 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면에 거래량 자체가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자체가 지금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존의 가격들 다시 얘기하면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뭐 가격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살짝의
그 거래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의 조정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일단 불법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 뭐 분양권 전매를 하는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분양 시장 자체가 인기가 좀 있으면 물론 뭐 건설산업연구원 자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과열에 대해서 미리 어떤 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분양 시장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토지라는 시장 자체가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논리로 만들어 볼 때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토지 시장 쪽으로 가격 변동이 좀 옮겨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반기 장에는 토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게 보면 큰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사실 지금 주택에 묻혀가지고 사실 거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신문 기사도 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기사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의 영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택 시장 말고 주택 시장에 대한 건 현재 상태, 토지 시장하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으로 관심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네.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4개 할 게 없겠네. 맞췄으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죠. 뭐 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네. 이번 상승장에서도 크게 오르지 못했던 말 그대로 물량 쇼크 때문에 완전 힘들었던 이런 지역들은 계속 이렇게 멈춘 상태로 빌빌대다 끝낼 것이냐. 네. 아니면 다시 그 지역도 갭매우기 장세에 떠오르면서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오면, 그러니까 사실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 얘기는 뭐 얼마 떨어질 거냐. 아까 사실 이게 관련해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네.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 몇 퍼센트 떨어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이전 시즌에 네. 하락하는 걸 보면. 네. 이게 물건 형태에 따라서 기축들은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있고 그냥 들어가 살고 있는 기축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방어력이 세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좀 투자형 부동산들 대출을 많이 끼고 움직여야 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들 또는 뭐 분양권들 일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장이 생길 때 그냥 털 수 있으면 턴다는 마음으로 좀 가격 폭의 조정이 좀 더 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네네. 물건마다 좀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물건마다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그런 있다.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고요. 나 큰일이다. 생각이 달라야 재밌는데 방송이 재미없겠어요 이거.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지금 상가 공부 시작했거든요. 네, 상가 공부 열심히 공부 하려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이게 네. 좀 집중해. 7월 달은 모토가 그겁니다. 밀도 있는 생활. 조 대표님의 한 하루는 나의 한 시간은 조 대표님의 하루보다 바쁘다. 밀도 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강 선생님 병원에서 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농담입니다.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 근데 아무튼 좀 상가 투자든 아까 말씀하신 토지 투자든 주거용 부동산 뭐 당장 상가나 뭐 이런 토지나 이런 경매 물건이 막 늘어나고 하진 않겠지만 네네.
이제 슬슬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공부를 좀 해가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좀 저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 부자들이 그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떵떵이 아니라 땅땅거리면서 산다면서요? 땅땅을 사서? 네. 제 생각엔 그쪽 시장을 준비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투기를 부추긴다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이나 장세가 그쪽으로 그러나 흘러가고 내가 있다라는 거지. 확실히 하고 싶은 말은 뭐? 아직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나진 않았어요. 네네. 눈여겨 봐야 되고, 가을장의 흐름 움직임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그냥 예측일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근거가 있나요? 감이지. 그러니까 느끼거나 주변의 분위기를 봐 느낀 감이, 가을 시장 어떤 식으로 진짜 또 치고 올라갈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계속 모니터링.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하락할 것 같은데, 또는 좀 조정, 이제까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심리가 죽고 매수는 더 안 붙고 좀 이렇게 거래 절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랑 영 다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가격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유명한 큰 카페지기의 카페지기 기사는 아니야.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수요층들이 다 집을 아직 사지 않았어요. 진정한 수요자, 매수자의 공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매수자의 진짜 공포는 뭐냐면 진짜 내가 이번에 안 사서 완전히 뭔가 낙동강용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청약하고 있는 이 수요층들이 아직 막판의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 매수? 안 해. 그게 지난 시즌에서는 2006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아직, 그렇답니다. 네. 네. 아직 네.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불씨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을에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뭐 또 가격이 뭐 이렇게 확 올라간다? 전 개인적으로 가능성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없다. 나는 없다이나 확실하게 얘기할래. 없다이나 모르니까 분위기는 계속 봐야 된다. 난 확실하게 얘기할래. 예, 그리고 지금 못 산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이제 좀 붙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의식하는 게 그 안티 때문에. 아니야. 그냥 솔직히. 솔직히 진짜? 그런 거야. 예.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2부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네. 좋아요. 시작하면서 거기는 사랑입니다. 아주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자, 시작. 좋아요. 거기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2부로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로또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장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 찾아보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로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 반영이 돼서 그런가요? 일단 분양했던 로또 아파트의 청약 경쟁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일단 로또 아파트가 왜 생기게 됐는가에 대한 기준부터 좀 보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강도 높은 분양 보증 규제로 인해서 새 아파트 시세가 임금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예를 들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에는 809가구 모집에 84,875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104.9대 1의 경쟁률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30만 원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 6단지 재건축인 고덕자이죠. 가장 뜨거운 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무려 2,445만 원에 분양을 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약 2, 3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랬나? 495가구 모집에 15,395명이 청약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1대 1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죠.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라는 아파트는요.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2,398만 원. 그래서 399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무려 1만 190개가 몰려들어서 청약 경쟁률 25.54대 1이라는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토픽 두 번째로 뽑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걱정하던 가족이 한 분 있었잖아요. 됐어 이번에. 오. 됐어 이번에. 어디? 야, 구독자이. 와. 와.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오빠, 나 됐어. 완전 좋겠다.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방송 보시고 누구는 잘 잡아가시더라고요. 네. 에이, 사실 가점이 딸랑딸랑했어. 그래요? 몇 점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딸랑딸랑했어요. 그런데 눈치 작전에 성공한 것 같아요. 최고다. 그래서 부럽다. 면적을 30평형? 예. 34평이 아니라 30평형대로 했는데 세대수가 얼마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 청약도 완전 눈치 작전이잖아요. 비인기 타입 노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는데 아무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후분양제로 가면 잔금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사실 서민의 입장에서 뭐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뭐 2,440 이 현실로 안 와닿거든.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거는 또 설명이 돼. 후분양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빼서 잔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계약금 넣고 스케줄 짧은 대신 입주가 빠르니까 빨리 입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금 스케줄 자체가 중도금 대출 일부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실입주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야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세 빼서 가든 매매해서 가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금 스케줄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다 잔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도 어차피 안아서 대출 받아서 내니까 그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던 게 분양가가 싸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방송은 하지만 실제 보면 이 힘들더라고요. 입주할 때까지 자금 계획 맞추는 게. 나도 네. 돈 없어. 이게 힘들더라고. 분양가가 실제로 옛날 가격 생각하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들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제 둘이 열심히 모으면 이제 중도금 1회 정도의 금액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간신히 입주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대출이 안 되니까. 저도 얘기할 게 있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여기 지금 얘기 나온 아파트 중에 하나가 재당첨 제한 조합원 물건을 5년 이내에 받았던 이력, 조합원 관리처분 통해서 조합원 받았던 사람이 이 아파트들 중에 하나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이력이 조회가 돼가지고 당첨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의외로 이런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가 많대요. 이건 저는 정비사업 당첨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이 당첨 취소가 된 사례들 나온 거 실제로 체크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청약하실 때 재당첨 제한 잘 제가 이 네오비에서도 강의하긴 했었습니다만 주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실제 사례로 이렇게 나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거 무섭죠. 그래서 청약하실 때 재당첨 제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청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덕자이는 참 이게 마지막 지금 고덕 택지지구 안에서 이제 9단지 있는 그쪽 빼고 1단지에서 7단지까지 중에서는 마지막 분양 물량이었는데 이제 고덕의 대장 가격을 선도해 나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이런 데 가격이 지금 워낙 탄탄하게 선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먹을 게 빤히 보이는 또 고덕 안에 GS 브랜드가 없어요. 자이 브랜드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 해서
이제 단일 브랜드로 구독자의 세대수도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고 네. 괜찮았던 분양 물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미사 같은 경우는 진짜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네. 미사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의 힘이죠. 그렇죠. 예, 여기도 이 땅을 아까 민영 택지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네. 싸게 땅을 국가가 공급했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 범위 안에서만 분양할 수 있었으니까 하남 미사는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서 높은 경쟁률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뉴타운 2-1구역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경쟁률이 고덕자에보다 조금 낮게 낮았는데 네. 경쟁률이 25.54대 1. 음. 예, 저는 사실 여기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왜 왜냐하면 그래요? 인근에 분양했던 신정 1-1구역 이제 작년에 그 아이파크 위브 신정 아이파크 위브 같은 경우에 비해서 거기보다 분양가가 한참 높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버거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물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목동이 재건축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 목동 밀렸죠. 네. 지역에 기본적으로 주민 수준들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네. 목동의 기존 아파트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되게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애들 학교라든가 이런 거 크게 벗어나지 학원 보낼 수 있는 거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목동의 신정 4구역이라고 하는데 재개발하신 그 목동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가격이 되게 높아요. 네. 네,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대안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딱 신정역 끼고 있는 역세권의 그런 단지라서 충분히 물론 단점도 있긴 있지만 뭐 소음이라든가 비행기 인근에 있어서 김포공항 때문에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청약해 여기도 뭐 25.54대 1이면 낮은 경쟁률은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들 간 것 같고 네. 뭐 이번 주도 분양 있고 힐스테이트 신촌이나 올 하반기엔 분양 물량 좋은 게 정말 많죠. 정말 그러니까요. 많죠.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 분양 물량 중에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지는 분량이 뭔가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하반기 다는 아니고 지금 보면 6, 7월 일부잖아. 아니 그거 말고 거기 있잖아요.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몇 개 안 돼. 근데. 그렇죠. 네. 개포동 주공 4단지 그렇게 안 원래 많아. 대만은 몇 개 안 돼요. 서초동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반포동 3호 가든 3차 아파트. 그래서 하반기에 분양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4개의 단지입니다. 분양가를 예상하기엔 양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근 시세에 비해서는 무려 700만 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요. 주변 시세 5천인데 4,300에 분양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관심을 갖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물건 개수들이 그렇게 많은 단지들은 아닌데 그게 단점이죠. 예,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건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 보증 못 해준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후분양하면 안 돼? 뭐 조합에서도 요구하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후분양보다는 빨리 선분양으로 팔아치우는 게 좋으니까. 저건축이니까 또.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단지마다 조금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후분양 또 말 그대로 조합이 선택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할 테니까 후분양 가자 하면 분양 안 나오는 뭐 사례도 있을 자발적 후분양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강남재건축 물량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물량이 얼마 안 돼서 후분양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가 없다. 근데 기다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지치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역으로 얘기하면 도심권의 아파트 공급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물량이죠. 새 아파트에 대한 품귀 현상
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허가를 받았던 아파트들 쪽으로 관심은 쏠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청약과 관련돼서 물론 이렇게 좋은 단지들도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선생님 짚어주셨던 대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대신 실수요자가 분양받으라는 의미에서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그렇죠. 그죠? 네. 못 팔아요. 자, 요새 뭐 A 뭐 어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셉니다 요새. 네, 상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다시 청약을 하려면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에 대한 여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대요.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게 엄청 많대요. 지금 거의 뭐 원래 부적격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가점 계산 잘못해가지고 부적격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재당첨 제한에 따른 부적격까지 추가가 된 거니까. 그렇죠. 예. 한 멘붕이 자릿수- 오죠. 당첨돼서 으아. 당신 재당첨 완전 제한이 좋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면 네. 그래서 그래서 나죠. 그래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래요 지금. 네, 부적격자가. 그럼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부적격자에 의해서 당첨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했던 얘기들을 이번에 따로 컨트롤 하려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물량 나오면 그 물량들 모아가지고 뭐 이제 줍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 예, 최근에 지금 이번에 뭐 하남 포에스티 같은 경우 보니까 100 몇 명이 이 좀 의심되는 위반 예, 의심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물량 같은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따로 뭐 공급하겠다 그랬다고 하니까 또 뭔가 건드리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분양에 대한 물량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지역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 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분양을 하긴 하지만 진짜 계획대로 진행될지 혹시나 후분양제로 진행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 물량이 이렇게 쏟아질 때 실수요자 개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니까 지금이라도 청약통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지역들 본인들이 한번 지도를 통해서 또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보들은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 많죠? 거기도 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통 이제 주로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들이 많이 자기네 분양할 거니까 뿌리니까 기사들 잘 체크하시면 사람들 이름에 많이 오르내리는 아파트들 분양할 단지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또 뭐 부동산 TV에서 종종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이제 올해는 장인뉴타운 7단 7구역 장애 7구역 뭐 이런 데도 나올 거 있고 또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번 주에 힐스테이트 신촌 부가뉴타운 1-1구역 하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맨날 언제 나오냐 하는 전농답 시리 뉴타운 바로 위에 이제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도 나올 거고 서울은 아무튼 분양 물량들 많아요. 다 나올 것들이 다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면 다 보시고 내가 이 가격대 또는 뭐 이 입지면 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면 좀 접근해 볼 만하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관심 있게가 청약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청약 결과는 항상 시장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부산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올 하반기에 되게 많대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될 거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난리였잖아요. 예. 그랬는데 진짜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작년 대책 이후에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청약 결과를 보면 방향성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지방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보는 하나 관점에서 지방 청약 결과들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지금 쭉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부산, 서울, 경기, 뭐 인천, 대구 뭐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단지 위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 중에 입지가 좋은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관심 갖고 있는 지역,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 다음에 아까 강 소장 말씀하셨던 장이동의 꿈의 숲 아이파크,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신촌, 이런 것도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다가 세대수도 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청약통장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본인이 부적격자로 인해서 당첨이 취소가 돼 결국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분간 우리 별별수다도 이 로또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러움의 얘기가 부러움의 얘기요? 네, 계속 이어지겠죠.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지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니까 내가 분양을 받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에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리버리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머리 빙빙 돌아.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